저희가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는 사실 작년에 이미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장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거는 일단 바이오 업종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선정할 때 그 목표가 같은 걸 정하잖아요. 어떤 거를 중점을 둡니까? 저희가 목표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보통 저희 내부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항상 진행을 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할 때 상대가치법이나 절대가치법이나 저희는 두 가지 모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이 밸류에이션은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을 조금 담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한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가. 그래서 나는 딱 이때 팔 거다, 아니면 지금 사서 상승률 딱 30%만 하고 팔아야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논리를 바탕으로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 분들 제시하시는 목표 주가도 있으니까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정도 여러 개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다녀갔죠. 삼성하고 SK 다 방문했는데 AI 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나중에 올까요? 사실 이제 샘 올트만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만나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 보면 뭐 TSMC도 만나고 이제 곧 있으면 인텔도 만나고 한다고 하는데, 오픈 AI가 물론 앞으로 있을 AI 산업을 주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AI 파생 산업이 생길 거고, 그 산업들에 있어서 저희 국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메모리 쪽에 강점에 있는 회사들이 충분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AI 산업의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저희가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서 AI 밸류체인이 확립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관련주, 테마주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래서 AI의 밸류체인을 조금 머릿속에 형성해 나가고 그려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하고 반도체하고 또 만나가지고 우리 삶을 아주 엄청나게 바꿀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를 꼽았어요. 이 부분은 올해 어떨까요? 사실 자율주행은 전기차와 함께하는 흐름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좋지 않듯이 자율주행도 이대로면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는 이미 상용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자율주행은 진짜 자율주행은 레벨 3부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ADAS라고 하죠. ADAS라고 하는데, 그 ADAS 내에서 올해 점유율이 한 10% 정도 조금 넘을 거다라는 게 레벨 3이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전기차랑 너무 엮어서 보기보다는 이 자율주행의 기술이 어디까지 어느 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서 어떤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지 전기차와는 좀 별개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벨 3가 어느 정도 단계죠? 레벨 3는 이제 웬만한 자율주행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개인이 개입을 해야 되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예. 뭐 자율주행 워낙 테슬라는 전기차로 올인하는 기업이니까 자율주행에서도 또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업을 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접근해야 될지, 뭐 탑픽을 꼽는다면요, 자율주행 쪽에서. 사실 지금 앞으로의 모멘텀이 크게는 유럽에서 ADAS 이제 24년에 무조건 신차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 첨단 운전자 맞습니다. 지원 시스템. 네. 네.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의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흔히 자율주행을 볼 때 테슬라 진영, 논 테슬라 진영 이렇게 따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이 테슬라 진영과 논 테슬라 진영에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카메라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카메라가 뭐 수백 개 달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이더, 카메라 이렇게 세 개가 경쟁을 보통 하는데, 테슬라도 이미 천명을 했죠. 우리는 카메라로 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쪽에 집중을 해봤을 때, 논 테슬라 진영도 카메라를 많이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쪽에 집중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가 들어갈 때 하나의 카메라에 하나의 ISP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ISP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포착을 했으면 이 장면을 개인이 받아들이기 쉽게 보정을 하는 약간 그런 게 ISP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넥스트칩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런 ISP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프론티어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벤더가 또
밸류체인이 테슬라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보면은 2차 전지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다 그러고 전기차 수요가 이제 얼리 어댑터들 다 사고 나니까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주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올해는 좀 전망이 좀 밝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2차 전지와 전기차 쪽에 집중해야 되는 시대는 사실 작년에 이미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전기차에만 딱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거에 파생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책에도 담아드린 ESS나 이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그 2차전 쪽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글로벌 산업에서 입지를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밸류체인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회사들이나 이런 어떤 산업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제약 바이오 산업이 올해 뭐 하나의 그 유망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이쪽에도 주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의료 AI나 이 비만 치료제 쪽을 다루기에는 사실 주가적으로 부담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제해놓고 보더라도 일단 올해는 금리 인하기라고 보는 게 사실 모든 분들의 컨센서스라고 봐도 될 것 그렇죠. 같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타임라인의 문제지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결국에 바이오 기업들은 어떤 파이프라인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할인율이 제일 민감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장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거는 일단 바이오 업종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왜 ADC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DC는 그 항체의 링커를 통해서 이 독소나 약물을 접합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항체의 이제 특징과 그 표적 집중형 특징과 이제 범용성의 특징이 모두 결합된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학회에 있어서 많이 발표를 하는 것도 최근에 트렌드는 ADC 쪽으로 많이 옮겨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된 10개 예. 정도의 어떤 거대 기술 중에 그중에 4개가 ADC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일라일리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되지만 저희가 ADC 기술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번 뭐 24년에 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 분야의 기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목이 되는데 요 반면에 또 바이오 탑픽은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을 꼽았어요. 삼바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던데 이쪽에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블록버스터 약물 중에 상당수가 24년과 25년에 풀리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풀렸을 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을 고른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더라도 오늘 아마 이 방송 나오기 조금 전에 기사가 나왔지만 레고캔바이오랑 또 ADC 기술에서 CDO를 협력을 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바이오시밀러 쪽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지금 ADC 쪽에 있어서 그런 기술 협력과 그 어떤 엣지 같은 거를 되게 CDO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쪽으로 엣지를 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쪽으로도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책 내용 살펴봤는데 여기 또 하나 좀 약간 의문이 뭐 미용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뭐 우주 뭐 다 좋은데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보험이 그 유망 산업이다 하기에는 조금 갸우뚱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은행주나 보험주나 아니면 뭐 증권주나 지주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동안 많이 없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작년에 한번 변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IFRS 17의 도입인데 이것 때문에 회계상의 수익이 조금 더 많이 잡힐 수 있게 됐고 그것 때문에 장기 보장성 보험을 조금 더 보험사들이 주도적으로 더 많이 이제 계약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이런 모멘텀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EPS나 BPS 장부가가 증가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장부가가 증가를 했을 때 PBR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것과 최근의 상황을 결부해 봤을 저 때는 PBR주 열풍하고 맞습니다. 딱 맞아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저 PBR주 흐름이 오래 올 거다 막 이렇게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PBR이나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담도 적은데 반면에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뭔가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수록을 해놨던 건데 그게 어떻게 지금 저 PBR 테마 이런 저 PBR 테마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제 생각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쪽에서 보험주에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뭐 성장 산업, 뭐 미래 산업, 유망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새로 뜨는 그 업종들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보험이 딱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좀 의아했는데 내용 읽어보고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네요. 예. 이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이 주식 투자 환경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 그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을 확대할 만한 요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 환경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우리 시장? 제 생각에도 이제 쉬운 시장은 아니다. 세상에 쉬운 시장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물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해서 발생한 순환매 같은 거는 되게 어려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국 시장 싫다, 미국 주식이나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 타율을 좀 높이고 약간 홈런을 한 방씩 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이럴 때 조금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최근에 또 이제 증시를 조금 더 이게 정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지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예. 저희가 지금 PBR을 우리나라 저평가 주식들을 조금 더 이제 평가를 높이 받도록 하겠다,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저희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때 힘들 때 좀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 전찬호 학교장이 보시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일단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도 조금 한국인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들이 조금 평가를 안 좋게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영향받는 팩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북쪽에도 저희 한번도 조금 북쪽에도 있지만 그런 지정학적인 위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배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저희가 주변에 있는 조금은 이제 관계가 어려운 국가들의 영향도 받으면서 미국의 영향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렇죠. 팩터들이 많아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에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제 생각에 언젠가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런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주주 환원과 어떤 기업 지배 구조의 정상화를 강조를 하는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이 좀 나오기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책을 읽으신 독자 여러분께 앞으로 또 읽으실 독자 여러분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제목은 이제 실전 투자 업종 분석이고 유망한 산업에 유망한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긴 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의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어떤 기업이 유망할지를 미리 이런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 미리 깔아놓고 나중에 오는 정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타율을 높여주고 승률을 높여주고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런 장세에서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런 걸 한 번씩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균관대 대표 금융투자학회 스타의 전찬호 학회장을 보고 계신데 지금은 학생이고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이고 학회장이지만은 미래 한 10년 뒤에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미리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찬호란 이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경제 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